비가 오는 날 만난 남녀. 조선시대 정조 때 충청도에 사람 좋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춘영이라 하였지요. 어느 해 과거 시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가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과거 길은 멀고도 험하였지요. 하루는 해가 어두워져 갈 무렵 산속에서 장대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는데 주변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나무들 뿐이었지요. 옷이 온통 비에 젖어 모양새가 흉하게 되었는데 그때 다행히도 눈 안에 미륵당이 보였습니다. 미륵당에 들어서 겉옷을 벗어 말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한 사람이 미륵당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인이었지요. 두 사람은 모두 곁눈질로 얼굴만 훔쳐보았을 뿐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고 편안하게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도 비가 그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곳에서 밤을 지새워야 하였지요. 두 남녀는 웅크리고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더니 여인의 몸에서 나오는 향기가 이춘영의 코끝을 간지럽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춘영은 자신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되자 비는 언제 내렸는가 싶게 하늘이 아주 맑았지요. 두 사람은 이제 서로 다른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생각을 해보니 선비가 너무 고맙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자신을 보살펴준 셈이니 모르는 남자지만 그 사람의 인품이 더욱 커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여인이 말을 걸었지요. 이리 밤을 보낸 것도 인연인데 저희 집이 이곳에서 가까우니 잠시 들렀다 가시지요. 저희 남편도 그를 좋아하는 분이라서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옵니다. 여인의 태도가 매우 공손하여 이춘영은 뜻을 받아들여 여인의 집에 잠시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타 중이라 집에 없었지요. 여인은 과거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꼭 한번 들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같이 살고 있던 시누이가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선비가 떠나자 시누이는 오라버니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수상쩍다는 말이었지요. 의심 많은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사실대로 말하라며 그 여인을 다그쳤습니다. 여인은 솔직하게 말하였지요. 하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인은 친정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과거를 보러 간 선비는 불행하게도 낙방을 하고 말았지요.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여인의 집을 지나면서도 모른 척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친정으로 가게 된 사연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춘영은 이듬해 과거 시험에도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이었던 정조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새하얀 옷을 입은 도사가 나타나더니 유씨성을 가진 사람과 이씨성을 가진 두 사람이 과거 시험에서 장원을 놓고 경쟁하게 될 것인데 시험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유씨성을 지닌 사람을 택하려 할 건데 이씨성을 가진 이가 지조가 높고 덕이 있으니 그를 장원으로 삼아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참으로 이상한 꿈이었다고 생각한 정조는 다음날 이춘영을 불러 그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던 중 지난해 한 여인과의 만남에서 깨끗하게 하룻밤을 보낸 사연을 듣게 되고 이춘영의 도덕성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정조는 유우춘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바로 유우춘의 부인이 이춘영이 말한 여인이었음을 알게 되어
이춘영과 유우춘의 아내를 의남매 삼게 하고 유우춘의 여동생과 위춘영이 혼인할 수 있는 인연을 맺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를 장원급제시켰지요. 자칫하면 작은 오해로 인해 원수가 될 법했던 두 사람은 동시에 금이 환영하게 되었고 서로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임금님이 반한 신하의 아내. 옛날 신라에 소랑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랑은 신라의 조정에서 높은 벼슬 자리에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주 예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복이 드문 미인이었지요. 소랑의 아내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랑의 아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 소랑의 아내에 대한 소문은 대궐에까지 퍼졌고 임금님도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은 소랑의 아내를 보기 위하여 소랑의 집으로 불쑥 찾아가게 되었지요. 갑자기 찾아온 임금님을 보고 소랑과 그의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감마마, 이런 누추한 곳에 오인 일이십니까? 지나가던 길에 잠깐 들렀네. 소랑은 임금님을 사랑방으로 모셔들인 뒤 아내를 불러 인사를 시켰습니다. 상감마마, 제 집사람입니다. 임금님이 소랑의 아내를 보니 과연 소문대로 빼어난 미인이었지요. 임금님은 소랑의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저런 미인은 처음 보는군. 대궐로 돌아온 임금은 내내 소랑의 아내 생각뿐이었지요. 어찌하면 소랑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을까? 온갖 궁리를 하던 임금님은 마침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소랑을 불러 말하였지요. 소랑, 그대가 이번에 일본에 다녀와야겠소. 임금님의 명령을 받은 소랑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지요. 몸 조심하시고 잘 다녀오세요. 소랑의 아내는 멀리까지 나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소랑이 일본으로 떠난 뒤 임금님은 사람을 보내 소랑의 아내를 대궐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그러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기꺼이 주겠소. 저는 이미 남편이 있는 몸입니다. 임금님이 온갖 좋은 말로 깨었지만 소랑의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감히 누구의 말이라고 거역을 하는 것이냐? 화가 난 임금님은 소랑의 재산을 빼앗고 소랑의 아내를 성 밖으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집과 재산을 빼앗긴 소랑의 아내는 집에서 기르던 개와 정처 없이 길을 떠나게 되었지요. 소랑의 아내는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습니다. 날이 저물면 강가나 산에서 웅크리고 잠을 잤습니다. 거지나 다름없는 생활이었지요. 하루는 어느 곳에 이르니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연화봉 정상이었지요. 이곳이라면 일본에서 돌아오는 배가 잘 보이겠지? 소랑의 아내는 밤낮 없이 바다를 내려다보며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바다만 내려다 보았지요. 한편 일본 사신으로 간 소랑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폭풍에 휩쓸려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소랑의 아내는 이제나 저제나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그만 병이 들어 죽고 말았지요. 소랑의 아내가 죽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어 장례를 치러주고 망부사라는 사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연화봉을 망부산이라 불렀지요. 애타게 남편을 기다리다 죽은 소랑의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지은 이름이랍니다. 누명을 쓴 며느리와 시아버지. 어느 마을 부잣집에 한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대감마님, 마을 이장님과 풍원 어르신께서 오셨습니다. 풍원이란 조선시대 면이나 리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을 말합니다. 집 주인은 썩 내키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어서 모시거라. 잠시 후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김생원, 그간 안녕하셨소? 방 안으로 들어선 풍원이 웃으며 집 주인에게 먼저 말하였지요. 풍원께서 웬일이십니까? 이장도 오셨군요. 이 집은 김참판 댁이었습니다. 집주인 김생원은 부원군의 후손이었지요. 참판으로 있던 그의 조상이 방파 싸움에 휘말려 지방으로 낙향하여 마을 사람들은 김생원 집을 김참판 댁이라 불렀습니다. 김생원은 그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요. 김생원을 찾아온 풍원은 이 고을에서 몇 대를 두고 살아온 양반이었습니다. 이장은 그를 따르는 졸개였지요. 빙 돌리지 않고 직접 말하겠소. 마을 사람들의 환곡을 대신 물어주시오. 풍원은 김생원에게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김생원은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환곡이란 관아에서 쌀을 모았다가 해마다 봄이 되면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받아들이는 곡식을 말합니다. 알다시피 올 농사가 흉작이어서 백성들이 환곡을 갚기가 어려워 그러는 것이오. 내년에는 꼭 갚게 하겠소이다. 생원어른 마을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같은 마을에 살며 나 몰라라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장이 풍언을 거들며 말하였지요. 잠자코 있던 김생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야 나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벌써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생원 어르신, 농사가 잘 되었다면 왜 손을 벌리겠소? 벌써 몇 해째 흉작이니 어쩔 도리가 없지 않소? 풍원의 목소리가 처음과는 달리 점점 높아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작년에 자식놈이 죽어 우리 살림이 말이 아니오. 그런데다가 내 그럴 정신도 없소이다. 그리 알고 어서 돌아가십시오. 김생원이 딱 잘라 거절하고 돌아앉았습니다. 김생원, 정말 이러시기요? 있는 분이 더 아십니다. 풍원이 소리쳤지만 김생원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장과 풍원이 김생원 방에서 나가자 그제야 김생원은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내가 니놈들 속을 모를 줄 알고. 그 무렵 암행어사 이문보가 이 동네에 있는 주막에서 하룻밤 자려고 했습니다. 이 여사는 하인 하나와 주막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주막에는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여사는 사람들을 휘 둘러보았지요. 이 여사는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옆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마을 사람 하나가 은밀하게 말하였지요. 말을 듣는 사람은
얼굴이 창백한 게 꼭 아픈 사람 같았습니다. 자네 소문 못 들었는가? 김참판댁 소문 말일세. 이장어른도 김참판댁 외아들이 죽은 지는 좀 된 일이잖아요. 그래, 김참판댁 외아들이 죽었잖아. 그런데 김참판댁 김생원이 글쎄 며느리와 방을 같이 쓴다는 게야. 예, 설마요. 정말이라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김생원이 밤만 되면 며느리 방으로 들어간다는 게야. 시아버지가 며느리 방에 못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 보기에 김생원은 호라비가 아닌가? 아무리 시아버지라 해도 늦은 밤 혼자 있는 며느리 방에 함부로 들어가면 쓰나? 괜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괜한 소리긴 본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장이 은근히 소문을 내고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보질 않았으면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김생원의 이야기로 안주를 삼았습니다. 김참판댁 김생원이 며느리와 산다는 등 환곡을 갚아달라고 간청하러 간 이장과 풍원이 욕만 잔뜩 듣고 쫓겨왔다는 등 모르는 사람이 김생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김생원은 아주 못된 사람처럼 들렸지요. 이 여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이 여사가 주모에게 김생원에 대해 넌지시 물었지요. 말도 마세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마을 사람들이 쫄쫄 굶어도 쌀 한 톨 보태주지 않는 구두쇠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며느리랑 산다는 소문이 아주 자자합니다. 주모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사는 잠을 자려고 했지만 김생원에 대한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았지요. 이 여사가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넌 내일 아침 눈 뜨는 대로 김참판 댁이 어디인지 알아보너라. 이 여사는 김생원을 한번 만나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인이 말하였지요. 날이 김참판 댁은 여기서 얼마 안 됩니다. 알겠다. 넌 김참판 댁에 대한 소문과 마을 돌아가는 일을 낱낱이 염탐해 보거라. 하인을 내보낸 뒤 이 여사는 하루 종일 방에 있다가 저녁 나절이 거의 다 되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참판 댁으로 가려는 것이었지요. 김참판 댁은 주막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집이 워낙 커서 한눈에 찾을 수가 있었지요. 주인장 계십니까? 길 가던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이 여사는 나그네인 척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이곳은 날이 어두우면 아주 위험합니다. 이 여사는 머슴의 안내를 받고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저녁상이 들어오고 웬 영감이 뒤따라 들어오게 되었지요. 자, 같이 드십시다. 난 이 집 주인입니다. 차는 없지만 많이 드시구려. 집주인 김생원은 생각과는 달리 정중하게 이 여사를 맞았습니다. 이 여사가 김생원에게 물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곳분 같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김생원이 이 여사를 보고 말하였지요. 손님도 이곳 사람이 아닌 것 같구려. 예, 저는 한양에서 오는 길입니다. 난 경주에서 왔소이다. 김생원은 이곳으로 온 지 10여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사는 자식의 죽음과 며느리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좀 더 참기로 하였지요. 이곳 토박이들이 잘 대해주는가요?
김생원은 얼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생원은 내키지 않는 듯 입을 열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진 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자들 등살에 이곳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요. 이곳은 정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다가 작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잃었지요. 어쩔 수 없어 사는 형편입니다. 이 여사가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을 잃으셨다니 몹시 슬프시겠습니다. 말로 어찌 다 하겠습니까? 김생원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여사는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려 하였으나 김생원은 더 이상 말이 없었지요. 김생원은 소문과는 달리 아주 착해 보였습니다. 이 여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지요. 밤이 깊어서야 김생원이 펴준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이 막 들렸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이 여사는 얼른 자리에 일어나 바깥 동정을 살폈습니다. 김생원이었지요. 이 여사는 김생원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 붙었습니다. 김생원은 서슴없이 며느리가 있는 별당으로 갔습니다. 정말이었어? 이 여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김생원이 별당 앞에서 헛기침을 하자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술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별당에 있는 골방으로 갔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 여사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지요. 며느리는 술잔에 술을 가득 따랐지요. 김생원은 며느리가 따라준 술을 받아 한숨에 쭉 들이켰습니다. 밤이 깊었으니 그만 들어가 자거라. 김생원은 며느리에게 어서 자라고 했습니다. 저 아버님 고향으로 가시지요. 고향에 가시면 덜 외로우실 게 아닙니까? 저도 그곳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네 서방과 내 아들을 남겨두고 어찌 이곳을 뜰 수 있단 말인가? 아버님, 며느리는 김세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듯 하다가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늦었으니 어서 자거라. 골방에서 나온 김생원은 집 안을 한 바퀴 돌아보고 안채로 갔습니다. 저렇게 밤마다 며느리의 신변을 생각하여 별당에 들르니 며느리와 산다는 소문이 나돌만도 하구나. 이 여사는 방으로 돌아와 이내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점심때쯤 이 여사는 김찬판 댁을 나섰습니다. 저녁때가 되어 이 여사는 다시 김찬판 댁으로 갔지요. 아무래도 어제 일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김생원이 이상한 얼굴로 물었지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고개를 넘다가 호랑이를 만났지 뭡니까? 그래서 더 가지 못하고 되돌아왔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긴 호랑이 때문에 여간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루 더 묵어가도 될까요? 좋지요. 아주 잘 되었습니다. 내일이 읍내 장날이니 사람들과 같이 가시면 괜찮을 겁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저녁을 먹고 김생원과 이 여사는 술잔을 주고받으며 이야기 저 이야기 했습니다. 잠시 후 김생원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지요. 이 마을 사람들의 인심이 얼마나 고약한 줄 알아? 이 마을 토반들 속에는 능구렁이가 가득 있다고. 김생원이 술에 취하자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며 마을 토박이들의 횡포를 낱낱이 털어놓게 되었지요.
그러고는 이내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여사는 김생원이 벗어놓은 옷을 입고 김생원이 한 그대로 별당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어험하고 헛기침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가 술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함께 골방으로 들어갔지요. 며느리가 등잔불을 켜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불을 켜지 말거라. 오늘은 늦으셨네요. 며느리는 술 주전자를 들어 술잔에 술을 가득 따랐지요. 너무 늦었는데 아버님 그만 가 주무십시오. 이 여사는 며느리가 어쩌나 보려고 며느리 곁으로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옆으로 피해 앉았지요. 이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 무슨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을에서 아버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데요. 며느리는 울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 여사는 속으로 뉘우치며 살며시가 며느리를 엿보았지요. 며느리는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정말 훌륭한 시아버지와 며느리로구나. 이 여사는 그 길로 하인이 있는 주막으로 갔습니다. 하인은 마을 사람들이 이 여사에게 며느리와 사는 김생원을 처벌해 달라고 진정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고약한 일이로구나. 누가 주동이 되어 진정을 했는지 알아보았느냐? 이장과 풍원이라 하옵니다. 역시. 다음날 아침 이 여사는 급히 동원으로 갔습니다. 이 여사가 동원으로 들어서자 부사는 벌써 어사인지를 알고 반갑게 맞아들였지요. 이 여사는 공사를 살피고 부사와 이런저런 문서들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사가 문서를 들고 파르르 떨었지요. 이것 좀 보십시오. 부사는 풍원 이름으로 된 진정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래옵니다. 김참판댁 김생원이 며느리를 데리고 살며 마을을 어지럽히니 처벌하여 주십시오. 부사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김생원 놈을 잡아들이거라. 그때 옆에 있던 이 여사가 부사의 명령을 고쳐 명령하였지요. 아니다. 김생원이 아닌 이장과 풍원을 잡아들이거라. 이 여사의 말에 부사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사령들은 풍원을 잡아들였지요. 이 여사가 풍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김생원이 며느리와 사는 것을 네 눈으로 본 일이 있느냐? 직접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 의장을 비롯한 고을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지도 못했으면서 이런 중대한 일을 함부로 고발하였단 말인가? 만일 거짓이라면 각오해야 할 것이야. 보지는 못했어도 모두들 알고 있는 일이옵니다. 그렇다면 이장이 곧 올 터이니 그가 오면 알아보도록 하지. 조금 뒤에 이장이 불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장의 얼굴이 이 여사 눈에 익어 보였지요. 주막에서 김생원에 대해 떠들던 바로 그자였습니다. 이 여사는 이장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지요. 너는 이 마을의 어른으로서 어째 보지도 못한 일을 정말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을 선동한 것이냐? 선동하다니요. 김생원 며느리가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다 합니다. 며느리에게 태기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을에는 이미 소문이 자자합니다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장의 터무니없는 말에 이 여사는 엄중하게 신문했습니다. 만약 김참판 댁에 그런 일이 없다면 어찌할 작정이냐?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럼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너희 둘은 옥에 가둬두겠다. 잠시 뒤 김생원이 이 여사 앞에 불려왔습니다. 이 여사가 김생원에게 말하였지요. 김생원은 들으시오. 이곳에 왜 끌려왔는지 알고 있소? 날이 소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 제가 덕이 부족한 탓이지요. 이 여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며느리와 한 방을 쓴다는 게 사실이요? 김생원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곳에 자리를 잡은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이곳 사람들에게 시달린 것을 생각하면 이 여사가 부드러운 말투로 다시 물었지요. 마을 사람들에게 인색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마을 사람들이 어렵다는데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을 대신하여 황국을 갚아준 것이 벌써 몇 해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황국들이 이곳 토박이들 욕심을 채우는 데 쓰였다는 걸 요즘에서야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절했습니다. 이 여사는 억울해하는 김생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말했습니다. 김생원, 고개를 들어 나를 보시오. 김생원은 고개를 들어 이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어사도 게 없어. 이 억울한 누명을 꼭 밝혀주십시오. 김생원은 엉엉 큰 소리로 울며 말했습니다. 내 이틀 동안 지켜보았지만 김생원이 결백하다는 걸 잘 압니다. 이 옷이 김생원의 옷이지요. 내가 며느리 방에 다녀오느라 그런 것이오. 그러니 나쁘게 생각지 말고 며느님께도 상심 말라 이르시오. 그렇게라도 시험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오. 어쩐 일인지 나리께서 다녀간 뒤부터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밥도 먹지를 않아 은근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소인의 누명을 벗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사또가 아니 계셨더라면 저는 지금쯤 곤장을 맞고 초죽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김생원은 벌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며느리를 그토록 위하고 며느리 또한 시아버지를 그렇게 위하는데 하늘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김생원은 고마워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 여사는 이장과 풍원을 엄벌로 다스리라는 명을 내리고 이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마을. 아주 오랜 옛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서로를 소의 모습으로 보고 있었지요. 그래서 서로 잘못 알고 서로 잡아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지옥이야. 사람들끼리 잡아먹는 이런 끔찍한 나라가 어디 있어? 난 이런 나라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 생각이 깊은 어느 젊은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나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그네가 되어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지요. 세월은 흐르고 흘러 그의 얼굴에는 어느새 주름살이 생겼습니다. 나그네는 어느덧 세상 끝에 있는 나라에 다다랐지요. 그 나라는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나라였습니다. 내가 찾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야. 나그네는 크게 기뻐하였지요. 나그네가 어느 마을에 이르러 지나가는 노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나라는 아주 평화롭군요. 옛날부터 이리 평화로운 곳이었습니까? 그런데 노인이 고개를 가로젓는 것이었어요. 아니요. 옛날에는 지옥이나 다름없었지요. 사람들끼리 서로 잘못 알고 서로 잡아먹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파를 먹고 난 뒤부터 사람과 소를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없어졌지요. 나그네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파를 먹고 난 뒤부터 평화를 얻게 되었다고요? 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파를 모르시는 걸 보니 다른 나라에서 오셨군요. 제가 파를 보여드리지요. 노인은 나그네를 파밭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파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면 아주 잘 자라지요. 그렇군요. 파씨를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가져가서 심어야겠어요. 그리하시지요. 노인은 나그네에게 파 씨를 주었습니다. 나그네는 그 씨를 얻어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나그네는 자기 집으로 가서 텃밭에 파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려고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마을에는 친구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친구들을 보자 반가워 소리쳤지요. 내가 돌아왔네. 그동안 잘 지냈는가? 그러나 친구들은 나그네를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소가 온다. 다 같이 잡아먹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소가 아니라 사람이야. 나그네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친구들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를 소로 알고 그 자리에서 그만 잡아먹고 말았지요. 얼마 뒤 나그네의 집 텃밭에서 파가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파를 조금씩 먹어보았지요. 그 뒤부터 온 나라 사람들이 파를 먹게 되었는데 그 후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파를 먹고 난 뒤부터 사람과 소를 구별하여 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사를 구해준 여인. 옛날 제주도에 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씨의 집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으나 가족끼리 아주 화목하였지요. 어느 해 강씨는 아들의 오씨 집안 처녀와 혼인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오씨 집안에서 온 며느리는 부지런하고 야무졌지요.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네. 그러게 말이에요. 강씨 부부는 며느리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기특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일 먼저 일어나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부엌에 들어가 아침 밥을 지었습니다. 아침 밥을 먹고 식구들이 들에 일을 하러 나가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의 먹이를 챙겨 주었습니다. 덕분에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개와 소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었지요. 강씨 부부가 들에서 일하다 돌아오면 빨래를 끝낸 며느리가 따끈따끈한 밥을 해놓고 시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점심을 먹고 강씨 부부가 들 일을 하러 가면 며느리도 따라가 일을 도와주었지요. 얼마 후 며느리가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의 100일이 지나자 강씨 내외는 며느리에게 친정에 다녀오라고 하였지요. 며느리는 아기를 업고 한 고개를 건너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며칠을 푹 쉰 며느리는 어느 날 새벽 친정을 나와 다시 시댁으로 향하였지요. 아기를 업고 산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니 고갯 마루 숲속에서 남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이 새벽에 누구지? 그녀는 소리 나는 곳으로 조심조심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중년 남자가 쓰러져 있었지요.
여보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오 씨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워 보았습니다. 어디가 아프셔요? 말을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남자는 희미한 목소리로 길을 잃고 밤새 헤맸다며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짐에는 아기 귀저귀만 들어있을 뿐 먹을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지요. 오 씨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젖을 그 남자에게 먹였습니다. 조금 지나자 남자는 그제야 정신이 드는 듯 하였지요. 날이 차차 밝아지면 이곳을 지나는 사람이 있을 터이니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이렇게 말한 오 씨는 고갯마루를 내려와 자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쓰러져 있던 나그네는 가까스로 일어나 자기를 살려준 여인의 뒤를 멀찌감치 떨어져 따라갔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며느리 오 씨는 아기를 업은 채 집으로 들어갔지요. 아버님,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시어머니께 들려주고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그때 대문 밖에서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 어른 계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강 씨가 밖으로 나가보니 허름한 옷차림을 한 낯선 사내가 기운 없이 서 있었습니다. 강 씨는 나그네를 사랑방으로 안내한 뒤 며느리를 불러 손님에게 줄 음식을 차려오라고 일렀지요. 네, 아버님. 며느리 오 씨는 열려있는 사랑방 문을 통해 나그네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에 젖을 먹인 바로 그 남자였기 때문이지요. 오 씨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굶은 사람에게 갑자기 밥을 먹이면 배탈이 나기 쉽기 때문에 우선 헉이나 면하라고 미음을 끓이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상의 미음과 간장만을 들고 사랑으로 나가자 시아버지가 의아해하였지요. 얘야, 손님에게 웬 미음이냐? 밥을 지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우선 이것으로 헉이나 면하라고 가져왔습니다. 슬기로운 며느리는 낯선 나그네를 위하여 미음을 대접한 뒤 천천히 밥을 지어 대접했습니다. 덕분에 나그네는 아무 탈 없이 기력을 되찾고 다시 길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는 바로 암행어사였지요. 지방 벼슬아치들이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지 알아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살피기 위해 변장을 하고 내려온 암행어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길로 서울로 돌아온 암행어사는 임금님께 길을 잃고 죽을 뻔했던 이야기와 자신을 살려준 오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슬기로운 오씨에게 감동을 받았지요. 임금님이 암행어사에게 벼슬을 주려 하자 그는 자기를 살려준 그 여인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제주 목사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임금님은 흔쾌히 허락을 하였지요. 그는 제주 목사로 부임하자마자 강 씨가 살고 있는 가시리로 행차했습니다. 가시리의 경계에 들어서자 제주 목사는 말에서 내려 걸어갔습니다. 수행하던 수행원들이 의아해하며 이유를 묻자 신임 제주 목사가 대답하였지요. 이 땅은 내게 젖을 준 어버이의 땅이므로 걸어가는 것이다. 가시리로 들어선 제주 목사는 곧장 강 씨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강 씨와 그의 식구들은 뜻하지 않은 목사의 방문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제주 목사는 강 씨의 손을 마주 잡고 자기가 바로 얼마 전에 묵어갔던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이 보살펴준 덕분에 이렇게 제주 목사로 오게 되었지요. 이 말을 들은 강 씨와 그의 가족들은 그제야 그를 알아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오 씨의 기쁨은 남달랐습니다. 제주 목사는 그 뒤 오래도록 강 씨의 집과 며느리 오 씨를 후하게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철갑선. 조선 선조 임금 때였습니다. 전라도 수군 절도사 이순신은 밤이 늦도록 잠이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순신은 한 가지 생각에만 매달려 있었지요. 철선이라면 쇠로 만든 배일 텐데 쇠로 만든 배가 어떻게 물에 뜰 수 있었을까? 당시에는 나무로 만든 배밖에 없었습니다. 나무 배는 부서지기 쉽고 불에 타면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리곤 하였지요. 배 바닥을 넓게 하면 쉽게 가라앉지 않을 텐데. 하지만 밑이 넓은 배는 너무 느리잖아. 군선이 느리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순신 장군은 여러 가지 배 모양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순신 장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순신은 정신없이 그림을 그렸지요. 그림을 그리다 그는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순신은 부하인 나대용을 불렀습니다. 이순신은 스스로 그린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나대용은 깜짝 놀랐지요. 이게 도대체 뭐지? 바닥은 배 모양인데 몸통은 꼭 거북이 같군. 이순신 장군은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물에 뜰까요? 뜨고 말고 만들어 볼 수 있겠지. 나대용은 배를 만드는 솜씨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만들 수는 있습니다. 나대용은 그림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배 위에는 거북이 등 모양의 천장이 덮여 있었습니다. 배 앞쪽에는 용의 머리가 달려 있었지요. 배 위에 쇠로 천장을 만들어 덮는 것이야. 그럼 화살이나 총알이 아무리 쏟아져도 끄덕없지. 그리고 여기에 뾰족한 쇠못을 촘촘히 박아놓는 것이야. 적들이 배 위로 기어오르지 못하게 말이지. 배 양쪽에는 22개씩 대포 구멍을 만들고 용의 입에서는 검은 연기를 내뿜게 해야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배라면 왜군이 쳐들어온다 해도 거뜬히 이겨낼 것입니다. 그쯤 나라 안에는 곧 왜군이 쳐들어올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선조 임금은 어느 쪽 말이 옳은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사신 2사람을 보내었지요. 그런데 다녀온 2사람의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2패로 나뉘어 말다툼을 하였지요. 선조 임금은 왜군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사람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생각은 달랐지요. 배를 많이 만들어서 바다를 건너올 것이야. 그러니 미리 막아낼 수 있게 준비를 해두어야지. 그래서 이순신은 부지런히 군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낡은 배는 수리하고 녹슨 창은 깨끗이 닦게 하였지요. 이순신이 쇠로 배를 만들려고 생각한 것도 왜군 때문이었습니다. 자, 어서 서두르게. 나대용은 이순신 장군이 준 그림을 갖고 방을 나섰습니다.
장군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배를 만드는 일이 시작되었지요. 일의 지휘는 나대용이 맡았습니다. 배 위를 덮을 쇠가 많이 필요하였지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쇠붙이를 모아댔습니다. 배를 만드는 바닷가에는 마을 사람들이 많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고 배를 만드는 중에도 이순신 장군은 군사들을 훈련시키느라 바빴지요. 활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산의 봉화대도 쌓았습니다. 그러면 적들이 올 때 금방 여기저기에 알릴 수가 있었지요. 드디어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생김새 같고 거북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북선이라 부르기로 하였지요. 용 머리를 가진 거북선이야.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거북선을 바라보던 이순신 장군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지요. 거북선은 세계에서 처음 만들어진 철갑선이었습니다. 1592년 거북선을 물 위로 띄울 준비가 끝났지요. 많은 군사들과 마을 사람들이 바닷가에 몰려와 있었습니다. 조그만 배 여러 척이 줄을 달아 거북선을 바다 쪽으로 끌었지요. 군사들도 달려들어 거북선을 밀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거북선은 천천히 파도 위로 나아갔지요.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거북선에 타고 있던 군사들이 노를 젓기 시작하였지요. 거북선은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말 주인 찾기. 옛날 어느 마을에 말을 기르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농부는 마구간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지요. 이 녀석이 어디 갔지? 농부는 들판을 뒤지고 마을을 샅샅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눈물이 핑 돌았지요. 오랫동안 부려온 말이고 또한 한쪽 눈이 멀어 측은했기 때문이었지요. 농부의 말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왼쪽 눈이 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말을 오래 기르다 보니 알게 되었지요. 농부는 어떻게든 말을 찾고 싶었습니다. 농부는 말을 찾으려고 마을 밖을 돌아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이웃 마을에 갔다가 자기 말을 보았습니다. 어느 집 마구간에 매여 있었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자기 말이 틀림없었지요. 농부는 그 집 주인을 불러내어 말했습니다. 이 집 마구간에 있는 말은 잃어버린 내 말이 틀림없어요. 내가 원래 말 주인이니 돌려주십시오. 집 주인은 어이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 이 양반이 우리 집 말을 자기 말이라고 우겨? 우리 집 말은 제가 잘 압니다. 내가 기르던 말이 분명해요. 계속 우길 거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어. 집주인은 농부를 두들겨 패고는 자기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농부는 분하고 억울하였지요. 자기 말을 돌려받기는커녕 몇 가지 얻어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관가로 가서 사또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했습니다. 사또님, 제 말을 찾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또는 집 주인을 불러 재판을 열었습니다. 사또는 먼저 농부에게 질문을 하였지요. 너는 이 사람이 기르는 말을 네 말이라고 하는데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느냐? 예,
우리 집 말은 한쪽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 사또는 이번에는 집 주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 말이 한쪽 눈이 멀었다는데 너희 집 말은 어떠냐? 집 주인은 얼른 대답을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집 말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한쪽 눈이 멀었구나. 눈이 멀쩡하다고 했다가는 내가 말을 훔친 것이 들통나겠지. 저희 집 말도 한쪽 눈이 멀었습니다. 그럼 왼쪽 눈이 멀었느냐? 오른쪽 눈이 멀었느냐? 사또의 질문에 집주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대충 대답하자. 오른쪽 눈이 멀었습니다. 사또는 농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농부가 대답하였지요. 왼쪽 눈이 멀었습니다. 사또는 농부에게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너희 집에서 이 사람 집까지는 멀지 않다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길 양쪽에 논이나 밭이 있느냐? 논은 없고 밭만 있습니다. 밭에는 무엇이 심어져 있느냐? 콩이 심어져 있습니다. 농부는 사또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또는 난데없이 농부에게 집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집에 가더니 또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였지요. 네 집에서 이 사람 집까지 가는 길이 하나뿐이라고 했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자꾸나. 두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앞장 서서 걷고 사또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외줄기길 양쪽에는 콩밭이 있었지요. 사또는 길을 걸어가며 양쪽의 콩잎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두 사람에게 말하였지요. 말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다. 사또는 집 주인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남의 말을 훔쳐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야? 사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말은 제 말이 틀림없습니다. 네 놈은 그 말이 오른쪽 눈이 멀었다고 했지. 하지만 양쪽 콩밭을 살펴보거라. 어느 쪽 콩밭에 콩잎을 뜯어먹은 흔적이 있느냐? 오른쪽 콩밭에 콩잎을 뜯어먹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을 훔치지 않았다고 잡아뗄 테냐? 내 놈은 이 사람 말을 훔쳐 이 길을 걸어갔다. 그때 그 말은 오른쪽 콩밭에 있는 콩잎을 뜯어먹었지. 네 말대로 말이 오른쪽 눈이 멀었다면 오른쪽 콩밭에 콩잎이 있는 것을 어찌 알아보았겠느냐? 따라서 그 말의 진짜 주인은 네 놈이 아니라 저 농부인 것이야. 사또의 판결에 따라 집 주인은 더 이상 시치미를 뗄 수가 없었습니다. 사또님, 용서해 주십시오. 말이 욕심나 저도 모르게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리하여 농부는 잃어버린 말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